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제일 의사로서 제가 겁나는 것이 자살의 가능성입니다. 조울증은요, 보통 사람들의 10배 내지 30배로 자살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울증 전반에 대해서 약물 치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울증은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들이 조증이 있거나 경조증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의사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고 양양하고 자기 자신감도 차 있고, 그런데 일하기도 힘들고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에 나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우울할 때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친지나 가족이나 이 환자를 잘 아시는 분이 같이 오셨다면은 과거에 혹시 경조증이 있었다던가 조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환자가 그냥 왔을 때는 너무 우울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기억도 힘듭니다. 말도 힘들고요. 오는 것 자체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하는 의사로서는 우울증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주요 우울증이라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대개 3명 중 2명입니다. 조울증 환자가 다른 약물과 같이 쓰지 않고 그냥 항우울제만 쓰는 경우는요, 무드가 이렇게 스위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드 스위치가 되면은 더 우울해지거나 더 화가 나거나 자살할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울제에 블랙박스 워닝이 들어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주요 우울증이 더 많거든요. 가령 여자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에 30%에서 메이저 디프레션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남자는 한 15 내지 20%인데 이게 양극성일 때는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똑같습니다. 바이폴러 디소더의 우울증은 메이저 디프레션의 우울증하고 증세는 거의 같습니다. 다를 게 없거든요. 심한 우울증입니다. 조금 더 심하죠. 왜냐하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누가 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먼저 딱 되고 나면은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조증이 있었다던가 이제 우울이 심하게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에 대해서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치료로는 이제 가족이 우선 이거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되니까 패밀리 에듀케이션 중요하고요. 환경도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물질, 약품입니다. 브레인에서의 뉴로 트랜스미터들, 뇌신경 물질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뚝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서 안정제가 필요한 것이죠. 항우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울제만 썼다가는 오히려 자살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바이폴러 디소더의 우울증이라고, 바이폴러 디프레션, 이게 되면은 이런 환자들에게는 무드 스테빌라이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튬, 데파콧, 항간질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atypical antipsychotic. 그 전에 처음에 나왔던 티피컬한 것들, 뭐 헬돌, 소로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나온 atypical한 것들, 리스페리돈, 올랜서핀, 아빌리파이, 지오던, 퀘타이핀,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제가 잘 안 쓰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환자들이 이렇게 급하게 나왔을 때 이걸 치료를 끝까지 하셔야지 중간에 하다 말면은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신과 병에서는요,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딴 것이 같이 이렇게 동반이환 같이 오는 수가 많은데 특히 조울증에서는 그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울증이라는 게 감정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자꾸 옵니다. 예를 들면 우울한 거 감정이죠. 분노, 화가 나는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
불안 증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증상이 계속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니까 환자들이 조울증 진단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다른 물질들을 많이 쓰셨어요. 가령 술을 많이 마셔서 불안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런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화가 하도 나니까 다른 진정제를 썼다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술이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은 이게 습관성이 있거든요. 벌써 중독이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자이티 디스오더가 50 내지 75%에서 오고,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 장애가 한 40%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진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알아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해야죠. 알코올 치료 안 하면은요, 조울증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알코올이 대뇌를 갖다가 이렇게 다운시키는, 다운하거든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 그거에다 다른 약을 잘못 썼다가는 이게 완전히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호흡 중추가 일을 안 하면은요, 큰 문제가 되죠. 숨을 못 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술을 마시는 동안 또 그 약을 안 쓰시려고 그래요. 이런 위험을 아니까. 그러면은 그 약을 안 쓰면 조울증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술도 치료가 안 되고 조울증 치료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일 우리가 그 세 가지 약물을 쓴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거는 우선 리튬을 쓸 것인가. 그러면은 리튬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콩팥으로 그 리튬은 나중에 다 배설됩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또 의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한 5%에서 리튬을 쓰는 사람들이 갑상선에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갑상선 기능을 잘하나 안 하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어떤 약을 쓰기 전에 이미 피 검사를 해서 콩팥 검사와 갑상선 검사, 그 다음에 약을 쓴 다음에는 이 약이 얼마나 지금 혈액에 있나 이제 이걸 조절해야 되거든요. 저는 쭉 정신과 의사 하면서 0.3에서 1.3까지를 갖다 유지했습니다. 혈액 농도를.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남가주 같은 데서는 막 더워지면은 땀을 막 흘리고 이게 숨으로 많이 수분이 나가면은요, 똑같은 양의 리튬을 썼더라도 리튬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 이상, 1.4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독성이 되죠. 그러니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알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 데파컷을 쓰기로 했대 봐요. 그러면 데파컷을 쓰려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부서져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우선은 liver function test를 해가지고 SGOT, SGPT 뭐 이런 것들 해서 간이 얼마나 건강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2번 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대개 0.5에서부터 1.5 사이, 아니 0.6 정도에서 1.6 사이, 요 사이를 갖다 이제 유지시키는데요. 이것도 저는 조금 이렇게 낮게 봅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치료할 때 어큐트한 스테이지는 병원에서는 0.8 내지 1.2로 하라고 그러는데, 외래에서는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조금 부작용을 많이 이제 호소하기 때문에 2번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 농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간 검사에서 간 기능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데파컷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을 테스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파컷도 체중이 좀 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한번 재놓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재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정신제를 쓸 때 부작용이 그 옛날같이 뭐 어디가 떨리고 뭐 뻣뻣해지고 이런 부작용은 없는데요. 에이티피컬한 그 엔타이사이카틱은 대사 문제가 생깁니다. 몸무게가 좀 많이 늘고요.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슈거가 올라가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제 당뇨에 걸리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제 이거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 약을 쓸 때는 이제 몸 안에 있는 fasting blood sugar,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중성 지방이나 이런 걸 체크하시고, 그러나 이제 어떤 특별한 약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로자핀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이 atypical antipsychotic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약이고 이 약이 참 성능이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schizoaffective disorder에도 잘 듣는 약인데 이 약은 이제 좀 자주 피 검사를 해서 white blood cell count가 정상인가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떤 때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white blood cell이 내려가면은 인펙션이 잘 되니까 다른 병균들로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 중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리스페리던을 쓰게 되면은 여기 그 남자들도 이게 젖가슴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땐 거기서 밀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젊은 애들이 당황하지요. 근데 그럴 때는 피 검사를 해서 프롤렉틴 레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뵙거나 아기를 낳았을 때 젖이 잘 나오게 하도록 나오는 그 호르몬인데 리스페리돈을 쓰면 그게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프롤렉틴 레벨을 한번 조사해 보면 그게 좀 높으면은 리스페리돈을 다른 약으로 바꿔준다던가 양을 좀 줄인다던가 뭐 그러면은 가슴 나왔던 게 다시 다 들어가고 밀크도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작용이 있을 때 얼른 손을 쓰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환자가 이제 그 약대로 쭉 치료를 받으면은 되게 이제 많이 좋아지거든요. 우선 급한 거는 일주일 안에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몇 주 안에 다 이제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바이폴러 디소더 환자들이 약을 끊거나 의사가 말한 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거의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환자들은 부작용이 올까 봐 겁이 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 자체가 잘 안 듣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안 쓰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 바이폴러 1 환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매닉해지면은요. 내가 왜 의사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약을 써야 돼? 내가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예수인데 아니면 나는 뭐 선각자인데 자기들이 딜루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왜 약을 씁니까? 나는 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이 약을 안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약을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같이 사는 파트너나 부모님들이 같이 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올 수가 없으면 미리 의사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던지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 약을 안 쓰면 금방 재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입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술이라던가 다른 물질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마다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하시는데 이게 환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난 약 잘 쓴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따라가셔서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약물과 함께 어떤 때는 카운슬링 상담이 참 필요한데요. 그 상담 중에서 요새는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갖다 도와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Interpersonal Therapy, 가령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던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을 때 그런 Interpersonal Therapy와 함께 그 리듬 테라피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낮에는 되게 어떤 운동을 하고 뭘 하고 잠자는 건 제 시간에 자고 이런 식으로 타임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그걸 소셜 리듬 테라피라고 하는데 인터퍼스널 앤 소셜 리듬 테라피를 하면은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의사로서 제가 겁나는 것이 자살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주요 우울증에서는 자살이 한 13%밖에 안 되고 조현병은 그렇게 자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10명 중에 1명, 5% 내지 10%에서 올 수 있으니까 적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조울증은요, 보통 사람들의 10배 내지 30배로 자살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이폴러 2, 조증, 경조증과 함께 많이 우울한 것이 겹쳐서 오거나 이게 래피드 사이클링을 한다던가 이럴 때 자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주위 가족들도 열심히 환자를 관찰하고 도와주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병이 금방 생겼을 때
발병 초기에 많습니다. 발병 초기에 되게 입원하지 않습니까? 입원해서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저사이너에서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그냥 그날로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을 갖다 시도했는데요. 그 집은 아버지가 권총을 비즈니스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아들이 그거를 알려주라고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근데 권총을 집안에다 놔둔 경우는 자살의 그 도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린이건 청소년이건 다른 어른이건 간에. 그래서 한참 미국의 소아과 의사들이요, 집에 권총 두지 않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정치적인 그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집안에 권총이 있으면 자살의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울증으로 환자가 입원한 환자가 있거나 그 환자가 있으면 권총은 전부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원한 후에도 한 달 내지 한 3달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자살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나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병이 생겼던 어떤 그 직접적인 스트레스풀한 게 있었다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느라고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조증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리튬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대개 처음에 900ml까지 씁니다. 그럼 한 일주일 내에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엔 900ml를 밤에 주로 쓰게 롱 액팅으로 해가지고 주면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0.5 내지 1.5로 이제 혈액 그 농도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0.3에서 저는 1.3까지였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0.5 내지 1.5로 이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혈액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것들 환자가 안 먹으면 내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혈액 검사도 하고 콩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다음에 갑상선의 문제는 있는지 이런 것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환자가 이게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어떤 거를 갖다가 호소하냐면은 소화기관 내에서 어떤 점에서는 구역질이 난다던가 조금 토악질이 난다던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많이 오는 것이 이게 손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면은 특히 젊은 환자들이 이걸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좀 어지럽다 그러고 뭐 어떤 환자들은 말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어눌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콩팥으로 이게 이제 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줌을 많이 누세요, 자주.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물도 많이 마시게 되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보는 것. 그래서 잘못 보면 당뇨병 환자 같이 약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부작용이고 가끔은 심장에 그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어지럽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오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많이 이제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파컷이나 다른 간질 치료제. 데파컷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보우엔이라는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검사를 해가지고 리튬이나 데파컷이나 거의 조증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특히 이 환자들은 이제 매닉한 환자들 중에서도 왜 화가 좀 많고 신경질이 많은 사람들 그런 걸 이제 많이 캄다운 시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래피드 사이클링 하는 환자에서 특히 이제 좋았고요. 혈액 농도를 이거는 이제 되게 0.6에서 1.6 사이를 되게 유지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경우에 이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정신제, Atypical Antipsychotic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이 항정신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란자핀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자이프렉사라는 브랜드 네임으로도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 네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보시고서 그 제네릭 네임이 올란자핀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개는 5ml 내지 20ml까지 쓸 수 있고요. 이 약을 쓰면은 잠도 잘 오고 식욕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환자는 당뇨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몸무게 재야 되고 항상 운동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나 이게 조증은 많이 잘 치료하는데 우울증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페리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약입니다. 제가 그 전에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는 3일간을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0.5mg을 줬거든요. 리스페리던. 얘가 푹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부터 애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페리던을 참 좋아하는데, 리스페리던 칸스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주사를 주면은요 2주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약을 안 먹으려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있는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29살 된 여자분인데, 이분이 또 섭색장애가 있어가지고 몸무게를 줄이느라고 바짝 말랐는데도 하루에 한 3-4시간을 뛰는 거 있죠, 동네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환자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2주 동안 주사를 안 줬어도 이 환자가 그다음부터는 4시간이나 뛰는 걸 많이 줄이고 식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리스페리던 칸스터를 가지고 제가 한 1-2년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럴로 약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던 그런 약인데, 이 리스페리던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퀘타이핀이라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세로포엘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부르는데요. 퀘타이핀이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브랜드 네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진에서 300ml짜리를 쓴 적이 있고 600ml를 쓴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큰 미국 여자인데 800ml까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높은 양인데요.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대개 300ml 정도에서는 많이 조절이 된다고 그래서 이 약이 조증에도 좋지만 특히 우울한 때도 이게 많이 좋고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이 퀘타이핀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이프라시돈이라는 거는 이제 지오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은 특별히 조증이나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란자핀이라던가 리스페리던 같은 것이 몸무게를 많이 늘리는 거에 비해서 자이프라시돈은 그런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쓰면은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 약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비프라졸은 이제 어빌리파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요. 아리비프라졸이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닉한 거에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떤 점에서는 다른 약이 안 들을 때는 이 약을 쓰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루라시돈이라는 약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건 새로운 약인데 특히 언제 많이 드느냐면요, 래피드 사이클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매닉하지만 굉장히 디프레스가 됐다던가 앵셔스하던가 이런 경우에 루라시돈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40ml 정도 썼는데요. 40, 60, 80, 100, 12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몸무게가 좀 늘긴 하지만 이게 혼합된 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에서 참 잘 듣습니다. 루라시돈. 대개는 이제 이런 약들을 쓰면은 일주일 내에는 급한 것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약 외에 요즘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그 전에 있던 약인데 이럴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타목스펜. 이거는 여자들이 유방암 걸렸을 때 쓰는 약인데, 이것도 어떤 때는 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타목스펜 자체도 부작용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것까지 쓰는 것은 별로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증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제1 조증에서 제1형에서 많이 보지만, 그것 말고도요, 어떤 경우는 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조증 증세가 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다치면은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주 매닉하기도 되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빨리 브레인 인저리 된 거를 갖다 치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에 매닉하게 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를 써서도 어떤 때는 이게 매닉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약품들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이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니까 올 수 있고, 이렇게 매닉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옆에 있는 그 널스나 의사들이. 그래서 이런 약물 어떤 걸 썼나 봐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썼다던가 항우울제를 썼다던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각성제 같은 거 스티뮬런트 썼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급성 우울한 때는 어떤 치료를 하냐, 이거는 급성 지금 조증일 때지만 이 우울증에는 약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리튬도 물론 쓰고 데파코트 쓰고 에이티피컬 엔타이사이카릭도 쓰는데요, 확 변화를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튬 쓴 경우에 우울증은 그전에는 한 75%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검사해 보면 한 50% 정도? 50%나 조금 더 그 아래로. 그래서 이 리튬 쓸 때도 다른 에이티피컬한 엔타이사이카릭 뭐 올렌자핀이라든가 리스페리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쓰면은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정신제 지금 그 쓰는 것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루라시돈, 그것이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따로 쓰면 문제가 있지만 같이 쓰는 경우, 그 항우울제하고 에이티피컬 엔타이사이카릭하고 같이 쓸 때는 비교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하고 올렌자핀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조사가 돼가지고 연구가 됐는데 그걸 많이 쓰고요. 이제 또 이 우울한 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오메가3 fatty acid 이런 것들 쓰면 좀 도움이 더 된다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케타민이라는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를 쓰면은 많이 우울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요. 이 약을 쓰면은 근데 부작용이 약간 해리 작용, 뭐가 주의가 이상하다든가 내가 나갔지가 않다든가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디소시에이티브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케타민이 그렇고요. 우울증에서 사실 아직 굉장히 좋은 치료가 Electric Shock Therapy, ECT, 전기 충격 요법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이 임신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심하게 우울해서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면은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을 쓰면 그건 태아에게 금방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요, ECT 치료를 할 때 그전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컨버전을 하는데 미리 엔타이 컨버시브한 약을 이제 마취약을 주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ECT를 할 때 컨버전을 갖다 막는 것을 씀으로써 다른 부작용 같은 걸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임신한 분이라던가 아니면 노인들 아니면 자살을 지금 막 언제라도 자살할 것 같아서 위험이 많은 분들은 이 치료를 하고 나면은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자살로부터의 위험에서부터 방지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직접 저는 ECT는 하지 않지만 제 환자를 ECT 하는 데로 보낸 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그걸 받았을 때 너무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자기네들은 메디케이션에 리지스턴트한 우울증이지만 ECT를 받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내면 참 좋아지시는데 요즘은 이 전기 충격요법을 하는 정신과 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무슨 영화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전기 충격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많이 고소를 당해요,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안 하고요. 과거에 했던 의사들이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면은 누가 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이 치료는 내 생각에는 안전하고 좋은 치료입니다. 심장병이 있다던가 그래가지고 항우울제 잘못 썼다가 그래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온다거나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도 이 ECT 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라는 치료가 이제 나왔는데요. LA에 있는 한국 정신과 의사 중에서 이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직접 안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만히 계시면은 이제 그 어떤 충격이 눈에 가해지는 건데 아주 이렇게 마일드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5번 하라고 사실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되게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뭐 한 30-40분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작용 별로 없고 이 한국 분들은 약잡 쓰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많이 우울 증세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걸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 충격 요법보다는 훨씬 더 이게 마일드한 거지만 그 매그네틱하게 자석을 이용해서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 새로 나온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 약물과 또 다른 그 충격요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조울증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대개는 마음도 예민하지만 몸도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에 예민하시고 부작용을 참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약 한 가지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다른 약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만으로 부족할 때는 다른 약과 같이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써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 치료하는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출장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나오셨는데 보니까 리튬 300ml, 데파콧 250ml, 세로퀄 25ml 뭐 이렇게 3가지를 가장 작은 양으로만 쓰시면서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폴라 2 정도시고 그동안에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3가지 약을 써서 전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도록 작은 양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회사 일 잘 하시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울증의 약을 잘 사용함으로써 인생에서 많은 그 성과도 거두시고 이분들이 되게 굉장히 창조적이십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창적이시고 그래서 음악이라던가 문장력 같은 게 아주 뛰어나시고 그래서 지금 제 환자분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약을 쓰시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약물을 쓰고 그러면서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인생의 그 절정기를 지금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조울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신 것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